안녕하세요. 오디오 어린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탈출과 구조. 헤엄쳐 가고 있는 주인의 친척이 아직 우리를 볼 수 있을 때 나는 곧장 바다 쪽으로 방향을 잡은 다음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보트를 몰았다. 그는 틀림없이 내가 지브롤터 해협의 입구 쪽으로 가는 줄 알았을 것이다. 사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추측했을 것이다. 야만인들이 있는 남쪽 해안으로 배를 몰고 갈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그곳으로 가면 흑인 부족들이 칸으로 에워싼 뒤 죽여버릴 텐데 말이다. 설사 못해오른다 해도 야생동물이나 더 잔인한 야만족에게 잡혀먹을 게 뻔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자마자 나는 방향을 바꾸어 곧장 남쪽으로 향했다. 그러면서 해안선을 따라가기 위해 약간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바람이 적당히 순하게 부는 데다 바다도 잔잔했기 때문에 이튿날 오후 3시쯤 처음으로 육지를 보게 되었을 때에는 살리에서 남쪽으로 적어도 250km 정도 와 있었던 것 같다.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모로코 황제의 영토나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왕국을 완전히 벗어난 듯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어인들에게 대한 두려움과 잡히면 어떡하나 하는 근심 때문에 배를 세우거나 해변으로 갈 마음은 전혀 없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순한 바람을 받으며 이런 식으로 닷새 동안 배를 몰았다. 그러자 바람이 남풍으로 바뀌었다. 나는 혹시 어떤 배가 쫓아왔다 하더라도 지금쯤은 이미 포기했으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과감하게 해안으로 가 조그만 강어귀에 닻을 내렸다. 그곳이 어디인지 무슨 강인지는 알지 못했다. 또 위도가 몇 도인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종족이 사는 곳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사실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당장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었다. 우리는 저녁 때 강으로 와서 어두워지면 곧바로 육지로 헤엄쳐 간 다음 어떤 곳인지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날이 꽤 어두워지자마자 종류도 알 수 없는 맹수들이 울부짖고 으르렁거리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려 낯빛이 하얗게 된 불쌍한 소녀는 날이 밝을 때까지 제발 상륙하지 말자고 하소연하였다. 슈리. 그럼 상륙하지 않겠다. 하지만 낮에는 사자들만큼이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만날지도 몰라. 그러면 총을 쏴서 쫓으면 되잖아요. 슈리는 노예들 사이에서 쓰는 영어 억양으로 말했다. 나는 소년이 쾌활한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져 기분을 내라고 술을 주인의 술 상자에서 꺼낸 것이다. 한 잔 주었다. 어쨌든 슈리의 충고가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우리는 작은 닻을 내리고 밤새 가만히 누워 있었다. 가만히라는 말을 쓴 건 한숨도 못 잤기 때문이다. 2-3시간 동안 몸집이 무지무지하게 큰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녀석들이었다. 해변으로 내려와 물속에 첨벙첨벙 뛰어들어 뒹굴면서 몸을 씻고 더위를 식혔다. 녀석들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소리로 울부짖고 고함을 질러댔다. 슈리는 겁에 질렸다. 사실 나도 그랬다. 우리가 더욱 깜짝 놀란 것은 커다란 짐승 한 마리가 우리 보트 쪽으로 헤엄쳐 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녀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몰아쉬는 숨소리로 보아 엄청나게 크고 사나운 맹수인 것 같았다. 슈리는 사자라고 했다. 잘은 모르지만 진짜로 사자였을지도 모르겠다. 가엾은 슈리는 닻을 올리고 노를 저어 도망치고 싶다고 소리쳤다. 안 돼, 슈리. 부표가 달린 밧줄을 풀고 바다로 나가기만 하면 돼. 저놈들은 그렇게 멀리까지 쫓아오지는 못할 거야.
이 말을 마치기 무섭게 그 짐승이 그게 뭐든 간에 노 2개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바짝 따라온 게 보였다. 나는 약간 놀랐지만 곧바로 산실로 들어가 총을 꺼내 그 짐승을 쏘았다. 그러자 녀석은 바로 몸을 돌려 다시 해변을 향해 헤엄쳐갔다. 그러나 총소리가 울리자마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소리와 섬찟한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해변과 육지에 한꺼번에 울려 퍼졌다. 녀석들은 총소리를 처음 들어본 게 틀림없었다. 그걸 보니 밤에 해변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낮에 해변에 가는 것도 문제였다. 야만인의 소나기에 잡히는 것은 사자나 호랑이에게 잡히는 것만큼이나 끔찍할 테니 말이다. 적어도 우리한테는 이거나 저거나 매한가지로 걱정스러운 위험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을 구하려면 어딘가에는 상륙해야 했다. 보트에는 물이 500ml도 남아있지 않았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물을 구하냐는 것이었다. 슈리는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상륙하도록 허락해준 다음에 물을 구해오겠다고 했다. 나는 슈리에게 왜 직접 가고 싶은지 내가 가고 네가 배에 남으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소년의 대답에 어찌나 큰 애정이 담겨 있던지 나는 그 뒤로 영원히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다. 만약 야만인들이 나타나면 나를 잡아먹을 거예요. 그럼 주인님은 도망치세요. 슈리, 우리 함께 가자. 야만인들이 오면 우리가 죽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아무한테도 잡아먹히지 않아도 돼. 나는 슈리에게 비스킷 한 조각을 주고 주인의 술 상자에서 술을 꺼내 한 잔 따라 주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괜찮아 보이는 해변 가까이에 보트를 세웠다. 물을 담은 단지 2개와 무기를 들고 우리는 못에 올랐다. 혹시 야만인들이 카누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올까봐 우리 보트가 안 보이는 먼 곳까지 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슈리는 1500m쯤 떨어진 곳에 낮은 지대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쪽으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갔다. 잠시 뒤 슈리가 내 쪽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슈리가 야만인에게 쫓기고 있거나 맹수에게 겁을 먹은 것으로 생각하고 슈리를 도로 뛰어갔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슈리 어깨에 뭔가가 앉혀 있었다. 슈리가 총을 쏘아 잡은 짐승이었다. 산토끼처럼 생겼지만 색깔이 다르고 발이 더 길었다. 어쨌든 아주 좋은 고기를 먹게 되었으니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더욱 기쁜 일은 마실 물을 찾아냈고 게다가 야만인은 보이지 않더라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물을 구하려고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다. 썰물이 빠져나가자 우리가 있던 강 조금 위쪽에 깨끗한 마실물이 있는 걸 발견했으니 말이다. 우리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잡은 짐승을 배부르게 먹었다. 근처에 사람 발자국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돌아다녀 볼 준비를 했다. 전에 이 해안을 여행한 적이 있던 터라 나는 카나리아 제도와 케이프 버드 제도가 이곳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의 위도를 알아낼 도구가 없었거니와 그 섬들이 있는 곳의 위도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섬들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떠나는 것이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지금쯤 그 섬들 중 어떤 것이든 쉽게 찾아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해안을 따라 영국 사람들이 무역하는 지역까지 가다 보면 틀림없이 무역선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구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측한 결과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모로코 황제의 땅과 흑인들 나라 사이에 있는 야수들밖에 없는 황폐한 무인지대가 틀림없었다. 흑인들은 이 지대를 포기하고 무어인들을 피해 더 남쪽으로 내려갔고
무어인들은 이곳이 황무지라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호랑이, 사자, 표범 같은 맹수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양쪽 모두 이 지역을 포기한 것이었다. 무어인들은 이 지역을 사냥터로만 썼다. 그들은 군대처럼 한꺼번에 2, 3천 명씩 떼를 지어 사냥을 왔다. 아닌 게 아니라 이 해안을 따라 150km 정도를 갔을 때 낮에는 황폐한 무인지대만 보였고 밤에는 맹수들이 울부짖는 소리만 들렸다. 낮에 한두 번쯤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테네리프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피코봉이 얼핏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과감하게 보트를 몰고 그곳을 가보고 싶었다. 실제로 2번씩이나 시도를 해보았다. 그러나 역풍이 부는 데다 보트가 너무 작아 높은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래서 처음 계획대로 해안선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을 떠난 뒤 마실 물을 찾기 때문에 몇 차례 더 상륙을 해야 했다. 한 번은 이른 새벽에 지대가 제법 높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해안에 배를 댔다.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라 우리는 육지 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정박했다. 나보다 눈이 훨씬 좋은 슈리가 나를 부르더니 이 해변을 빨리 벗어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보세요. 저기 작은 언덕 기슭에 무시무시한 짐승 하나가 자고 있어요. 슈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었다. 엄청나게 크고 사납게 생긴 사자가 해변 바로 위에 솟아있는 언덕 밑 그늘에 누워있는 게 아닌가. 슈리, 네가 가서 녀석을 죽여라. 슈리는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제가요? 녀석이 입 하나로 절 먹어치울걸요? 한 입에 먹어치울 거라는 뜻이었다. 나는 소년에게 더 이상 대꾸하지 말고 가만히 엎드려 있으라는 말만 했다. 나는 가지고 있던 총 중에 머스켓총, 구식소총으로 두 손을 들고 쏠 수 없을 정도로 총알이 길다. 옮기니 만큼이나 구경이 큰 총을 꺼내 화약을 잔뜩 넣고 탄알 2개를 장전한 다음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다른 총 하나에 탄알 2개를 장전하고 세 번째 총, 우리한테는 총 3자루가 있었다. 에 작은 탄알 5개를 장전했다. 나는 첫 번째 총으로 최대한 정확히 겨냥해서 사자의 머리를 쏘았다. 그러나 사자가 한쪽 다리를 코로 덮고 누워있어서 총알에 무릎 근처에 맞았다. 사자의 다리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녀석은 으르렁거리며 벌떡 일어나더니 곧 다시 쓰러졌다. 그러더니 세 발로 딛고 다시 일어나 생전 들어보지 못한 끔찍한 소리로 울부짖었다. 머리를 맞추지 못해 약간 당황했지만 나는 곧바로 2번째 총을 들어 막 움직이려는 녀석을 쏘았다. 이번에는 머리를 정확히 맞췄다. 녀석은 풀썩 쓰러져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버둥거렸다. 통쾌했다. 용기가 솟은 슈리는 육지로 가게 허락해달라고 졸랐다. 그래, 가봐라. 슈리는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한 손으로 작은 총을 들고 한 손으로만 헤엄쳐 무트에 올랐다. 그러고는 사자한테 가까이 다가가 사자 귀에 대고 총을 쏘았다. 사자는 완전히 뻗어버렸다. 사자는 우리가 잡은 귀중한 사냥감이었지만 식량이 되지는 못했다.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일에 화약과 탄알 3발을 써버린 것이 아까웠다. 그러나 슈리는 일부러도 가져가야겠다면서 배로 와서 손도끼를 달라고 했다. 뭐하려고 슈리? 녀석의 머리를 잘라내려고요. 그러나 슈리는 사자의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그 대신 발을 잘라서 가져왔다. 발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컸다. 나는 사자 가죽이 어떤 식으로든 쓸모가 있을 것 같아 벗겨내기로 했다. 그래서 슈리와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보다 슈리가 일을 훨씬 더 잘했다. 그 일을 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 우리는 벗겨낸 가죽을
선실 지붕에 널어놓았다. 이틀이 지나자 가죽은 햇볕에 바짝 말랐고 나는 그것을 요로 깔았다. 그 뒤 우리는 12일 정도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갔기 때문에 아주 아껴서 먹었으며 마실 물을 구하러 가야 하는 경우를 빼고는 육지에 오르지 않았다. 이때 내 계획은 감비아 강, 세네강, 그러니까 케이프 버드 부근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유럽 배를 만나는 것이 희망이 걸고 있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만약 배를 만나지 못하면 케이프 버드 제도에 있는 섬을 찾아 헤매거나 흑인들 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유럽에서 기니나 브라질이나 동인도로 가는 배는 모두 이 케이프 버드나 근처의 섬들을 거쳐가게 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배를 만나든지 죽든지 내 운명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다. 이런 결심으로 10여일이 항해하는 사이 사람들이 사는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해안 두세 곳을 지날 때는 사람들이 서서 우리를 지켜보기도 했다. 그들은 피부가 아주 새카맣고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한 번은 슈리가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슈리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면서 말렸다. 그러나 나는 말을 걸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해변 쪽으로 배를 몰았다. 그러자 그들은 해변을 따라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이 길고 가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슈리는 그것을 창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겨냥해 아주 멀리까지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거리를 둔 다음 손짓 발짓을 해가며 먹을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보트를 세우며 먹을 것을 주겠다는 손짓을 했다. 내가 돛을 늦추어 배를 멈추자 그들 가운데 2명이 숲속으로 뛰어가더니 30분도 안 되어 말린 고기 2조각과 토산물로 보이는 곡식을 조금 가져왔다. 그러나 그게 정확히 어떤 곡식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음식들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였다. 나는 그들 쪽으로 상륙할 용기가 없었고 그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생각했다. 음식을 해변으로 가져와 내려놓은 다음 멀찌감치 물러나 있다가 우리가 그 음식을 배에 싣자 다시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우리는 고맙다는 몸짓을 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다행히 곧바로 멋지게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겼다. 우리 배가 해변 가까이에 있을 때 사나운 짐승 2마리가 나타났다. 한 놈이 다른 놈을 산에서 바다 쪽으로 쫓고 있었다. 쫓는 녀석은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보였지만 수놈이 앞놈을 쫓는 건지 장난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다. 또 그게 여기서는 흔히 벌어지는 일인지 아니면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곧 그게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선 저런 맹수는 밤이 아니면 좀처럼 보기 힘든 데다 흑인들, 특히 여자들이 몹시 무서워하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창을 든 사람 빼고는 모두 도망쳤다. 그러나 맹수 2마리는 흑인들을 건드리지 않고 곧장 바닷속으로 뛰어들더니 저희들끼리 장난치듯 헤엄을 쳤다. 그런데 한 놈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 배로 다가왔다. 나는 이미 맹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최대한 서둘러 총을 장전해 두었고 슈리를 시켜 나머지 총 2대로에도 이미 장전해 두었다. 녀석이 총을 쏠 수 있는 거리에 들어오자 나는 녀석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다. 녀석은 곧바로 물에 가라앉았다. 그런데 이내 다시 솟구쳐 오르더니 살려고 허우적대며 곧장 해변 쪽으로 헤엄쳐갔다. 하지만 깊은 상처를 입고 물에 숨이 막힌 탓으로
육지에 닿기도 전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총소리에 흑인들은 말도 못할 정도로 놀랐다. 몇몇은 겁에 질려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나 흑인들은 짐승이 죽어 물속에 가라앉은 뒤 내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보내자 용기를 내어 해변으로 와서 짐승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바닷물이 벌겋게 물든 것을 보고 짐승이 있는 곳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그쪽으로 밧줄을 던지자 흑인들은 죽은 짐승을 밧줄로 묶어 무트로 끌어냈다. 아주 신기하게 생긴 표범이었다. 흑인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는 감탄사를 터뜨렸다. 그러면서 내가 표범을 무엇으로 죽였는지 궁금해했다. 다른 한 녀석은 총소리와 불꽃에 놀라 산속으로 잽싸게 내뺐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떤 동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흑인들이 이 표범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래서 나는 답례로 죽은 표범을 주기로 했다. 내가 고기를 먹어도 좋다는 손짓을 하자 그들은 무척 고마워하며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칼은 없었지만 뾰족하게 깎은 나무로 우리가 칼에 쓰는 것보다 훨씬 쉽게 표범 가죽을 벗겨냈다. 그들은 나에게 표범 고기를 조금 건넸지만 나는 사양하며 당신들이나 먹으라고 했다. 대신 가죽을 달라는 손짓을 했다. 그들은 흔쾌히 가죽을 건네주었고 아주 많은 실력은 더 갖다 주었다. 무슨 음식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았다. 그런 다음 물을 좀 달라고는 몸짓을 했다. 하나리 하나를 꺼내 뒤집어 보며 빈 것을 보여준 뒤 가득 채우는 신용을 했다. 그들이 곧바로 동료를 부르자 여자 둘이 흙으로 빚어 햇빛에 말린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동이를 하나 가져와 내 앞에 내려놓았다. 나는 슈리에게 항아리를 가지고 해변으로 가서 물을 가득 채우게 했다. 여자들도 남자들도 완전히 벌거벗고 있었다. 먹을 수 있는 뿌리와 곡식과 물을 얻은 뒤 우리는 친절한 흑인들과 헤어졌다. 그 뒤 10하루 동안 해안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다가 항해를 계속했다. 마침내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곳이 20에서 30km 앞에 보였다. 바다가 무척 잔잔했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는데 한참 걸렸다. 이 있고 그곳을 돌자 10km 정도 떨어진 맞은편의 육지가 또렷이 보였다. 나는 이곳이 케이프 버드이고 저 섬은 케이프 버드 제도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상당히 멀었으므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돌풍이 한 번만 불어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륙할 수 없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에 빠진 나는 슈리에게 키를 맡기고 선실로 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슈리가 외쳤다. 주인님, 주인님, 배가 옵니다. 어리석게도 슈리는 해적이 우리를 잡기 위해 보낸 배가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놀랐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들의 추격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선실에서 뛰어쳐나와 보니 배가 보였다. 포르투갈 배였다. 흑인들을 실으러 기니로 가는 배 같았다. 그런데 가만 보니 해안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든 그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보트를 들 수 있는 한 바다 쪽으로 몰고 나갔다. 있는 힘껏 보트를 몰았지만 그들을 따라잡기는커녕 무슨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배는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도칠한 돛은 죄다 펼친 채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행히 그 배에서 만원경으로 우리 보트를 발견했다. 그들은 조난당한 배의 보트라고 생각했는지 돛을 조금 내려 속력을 늦추고는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힘을 얻은 나는 배 안에 있던 것들로 조난당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총을 한 방 쏘았다. 그들이 총소리는 듣지 못하고 연기만 보았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 신호들을 보고 그들은 친절하게 배를 세우고 우리를 기다려 주었다. 3시간 뒤 우리는 그 배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물었지만 나는 어느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결국 배에 타고 있던 스코틀랜드 선원이 불려왔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영국 사람이며 설리에서 무어인의 노예로 잡혀있다가 탈출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나를 배에 오르게 하고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며 내 짐도 모두 날라주었다.